네, 안녕하십니까. K대 경제전략연구부 남창호입니다. 사실 어제 저녁 때 인트로 영상을 받았는데요.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모두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이루어온 산업 구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향후 50년은 그럼 어떠한 산업 구조로 나가야 되는지 그 지향점 혹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한국의 산업 구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고도 성장을 시작하던 1970년 농축산업인 1차 산업 같은 경우 GDP의 29%를 차지했고요. 2차 산업은 36.9%를 차지했습니다. 서비스업인 3차 산업은 44.3%를 차지했습니다. 대략 50년이 지난 이후에 1차 산업은 2.2%로 대폭 감소가 됐고요. 2차 산업은 39.6%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58.3%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어떤 산업 구조로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2017년도 주요 선진국을 살펴보면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비중이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이 사실상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인데요. 그 당시에도 다른 나라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의 서비스업 비중은 최소한 60%를 넘고 70%를 넘은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게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먼저 이 표에서 봤다시피 첫 번째, 단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이고 두 번째, 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그 주요국들의 수출 품목이 실제 자국 내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2016년도 자료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7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출 품목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가가치가 7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88%, 미국 같은 경우는 91%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역 구조 내에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중간재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면서 산업 구조가 형성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요국들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국 내에서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겁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무언가 제품을 생산을 할 때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단순 생산에 치중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저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시간당 아웃풋 혹은 산출량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물가 수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간당 27달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일 때 45달러를 만들고 있었고요. 영국은 41달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주요국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은 거의 80년대 내지는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돌파를 했을 때 이미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저조한 어떤 노동 생산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2017년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적에는 한국은 현재 37달러를 만들고 있었고요.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72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미국은 1시간에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2시간을 일을 해야만 만들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비록 3만 달러에 도달을 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또 좀 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쉽지 어렵다
라는 부분인 거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성장할수록 앞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요구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정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산업별 물적 노동 생산성 증감률을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예를 들면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는 1인당 생산성이 마이너스 20%로 감소했고요. 시간당 생산성도 마이너스 8% 가까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어떤 그 고부가치 서비스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10%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물적 노동 생산성은 통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노동 생산성의 경제적 효율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물적 노동 생산성은 기술의 향상 또는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2017년부터 2018년 동안 사실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 과연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나라는 되게 복잡한 경제 구조 및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 요인을 찾기는 어려울 텐데요. 먼저 그 중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OECD 국가별 생산시장 규제 지수를 봤을 때 한국은 평균적으로 총괄 지수가 1.69입니다. 이건 숫자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하다는 겁니다. OECD 평균은 1.4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개입에 있어서 가격 통제 혹은 시장 명령 등에 있어서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별 진입 규제에 있어서도 서비스업, 여기서 서비스업은 주로 전문 자격 시장을 볼 수 있는데 3.1이고,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도 2.0입니다. OECD 평균과 봤을 적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투자 진입 규제와 관세 장벽 같은 경우는 꽤 절대적 차이가 높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사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만약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 규제가 새로운 진입자들이 ICT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그 사업 이전에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이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저해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결국 산업 발전 및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의 배경은 사실 워낙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입니다. 사실 한국 내에서 대기업은 발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기업 정책이라든가 노동 정책에 적극 대응하면서 적극적인 기술 도입이나 해외 이전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에 고착화되면서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양극화를 발생시키고요. 최근까지도 대기업의 평균 임금보다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점차 그 중소기업에 있던 제조업 취업자들은 그 제조업에서 점점 감소가 되고 있고, 거기서 물러난 그 실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부가치의 낮은 서비스 업종으로 몰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을 보면 어떨까요? 사실 다른 나라들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50년을 바라봤을 때 참고할 만한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1980년대 이후 그레이트 머더레이션이라고 해서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또한 유연한 노동시장 및 낮은 규제 환경을 통해서 산업 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특히 ICT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고요. 이러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은 다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기업의 조직 및 인적 자본의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다시 지속적으로 무형 자본의 투자를 이루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럼 독일은 어땠느냐? 독일은 사실 상황이 미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980년대 독일은 노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고용
환경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ICT 투자라든가 새로운 기술 투자에 상대적으로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투자, 기술 투자나 기술 혁신은 생산 환경이라든가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1990년대 통독 이후에 그 정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사실 여러 그 사회 내에서 노사 협력에 대한 요구와 기술 혁신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을 조정하는 대신 노동 시장을 조정을 통해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투자를 통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 다시 생산성의 재고를 이루었고요. 그게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인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주요 선진국들이 저희한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요국들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 달성 이후에 어떤 식의 추이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딱 보시면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는 잘 갔지만 4만 달러 이후부터 5만 달러에서는 그렇게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경제적 이유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자본이 커질수록 당연히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그 여기서 현재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국가들은 인구 5천만 이상이지만 인구 1,000만 이하의 선진국들을 보면 훨씬 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인구가 5천만이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경제가 통상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성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성장을 할수록 뭔가 경제 구조의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또는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상충이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앞으로 3만 달러에서 이제 4만 달러를 바라봐야 되고 5만 달러를 바라봐야 되고 혹은 그 이상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그럴수록 다양한 경제 주체의 복지 수요라든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조금 더 탄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미 앞선 주요국들보다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조업 중심인 산업인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산업의 스마일 커브를 그려보면 현재는 약간은 제조업에 집중돼 있고 저부가가치 산업의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그 생산 전 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서비스, 제조업과 관련돼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R&D, 설계 혹은 제품을 전달 이후에 사후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반도체업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서 손실이 많이 났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상 EPC 업체로서 단순 생산만 했지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부족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건 계속 잘할 필요가 있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이러한 방향으로 더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뭐 요새는 워낙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o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술 혁신은 조금 더 확장성을 다른 기술보다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는 워낙 저보다도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인간의 의사결정 기능을 대체를 합니다. 사실 빅데이터는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그런 빅데이터들을 인간이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죠. 훨씬 더 컴퓨팅 능력이 좋은 AI가 만약 그걸 최적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 것들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이 된다라고 하면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블록체인입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블록체인 하면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각자 알아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저장이 탈집중화 돼 있다. 그 다음에 보안성이 강화되어 있다는 거고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계약관계, 앞으로 향후 계약관계에 있는 어떤 모든 플랫폼들의 효과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어떤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의료 정보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의료 정보를 내 주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산업의 비전은 어떨 것이냐? 먼저 첫 번째 제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만약에 그 IoT든 빅데이터가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스마트화된 생산 공정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제조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와 그 AI와 결합돼서 빅데이터가 결합돼서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관리, 즉 헬스케어라든가 의료 산업 쪽으로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꽤 어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그러한 그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나오는 암호화폐와 기존에 있는 법화, 즉 그 일반 화폐와 호환성을 높이는 화폐 개혁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간단히 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에 따른 신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산업 간 경계가 없는 융합된 월드리딩, 즉 선도형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선 저는 두 가지 큰 틀에서의 추진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규제 개혁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산업 정책과 규제 개혁에 대해서 식상할 정도로 솔직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산업 정책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기술 혁신을 가진 스타트업 같은 경우 통상 우리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보호 육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호 육성이 아니라 조금 더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좀 더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국내 시장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산업 정책이 필요할 거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성장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만약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해서 새로운 신시장 혹은 신제품을 창출한다라고 하면 그 초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규제를 풀어준 상태에서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요. 실제 제조업이라든가 다른 산업에서도 그런 컨셉을 가져서 만약에 정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R&D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조업 중심이지만 오히려 서비스업 관련 효율을 위해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신산업에 적극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거에 맞추어진 인력도 육성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음 세션에서는 노동 공급자 입장에서 노동 시장 정책과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의 노동 정책은 조금은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노동 정책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노동 정책들이 있지만 조금은 그런 노동 고용에 있어서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투자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 방향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미 블록체인도 같지만 똑같이 기술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고 안정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금융산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블록체인도 이제 저희 2020년에 들어와서 금융정보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다른 국가들은 진작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헬스케어 및 의료 산업입니다. 사실 이런 헬스케어 및 의료 산업 같은 경우는 생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진출한 거에서 좀 부정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부분을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그 어떤 고령화 인구에 대한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에 대한 보조기기라든가 아니면 의료 보조기기 산업 같은 경우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식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미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OECD 평균보다도 지금 진입 규제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소한 평균에도 맞춰서 이 진입 규제를 낮춤으로 해서 어떤 지식 서비스업 산업에 있어서의 품질 내지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